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이라 그런가 별로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데, 저는 오늘 메가토크 진행을 맡은 영화 저널리스트 이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방금 보신 영화 백두산은 지금 개봉 8일차에 45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관객들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두 분 감독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메가토크의 주인공분들이죠. 두 분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화 백두산의 이해준, 김병서 감독님 모실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불금을 함께 해주시기로 선택해주신 영화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감독 이해준입니다.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시간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떨리고 갑자기 배도 살살 아프고 그 중간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일단 오늘 너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시간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백두산을 연출한 김병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개봉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런 자리가 사실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데 많은 좋은 얘기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 감독님들의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영진이 통합 전산망에 들어가서 일일 관객 수를 이렇게 새로 고침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과라고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두 분도 요즘에 새로 고침 많이 하시나요? 일단은 그게 이제 회원 전용으로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회사에서 일단 차단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관객분들처럼 그날 자정이 되면 그때 이제 수치를 확인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뭐 정확한 감들이 없어서 저희도 그냥 계속 그냥 경황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 수치도 되게 감사한 수치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뭐 이렇게 극장에서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 뵙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며칠 이제 무대 인사를 하면서 관객분들 뵈니까 아이부터 이제 장년층까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층에서 이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이제 피부로 감사함을 느끼죠. 네, 영화는 보셨다시피 시작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익숙하게 다니는 이 강남역 지난 한복판으로 관객들을 쭉 떨어뜨려 놓는데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뭐 강남역뿐만이 아니라 뭐 잠수교, 시청 앞 광장 등 우리한테 익숙한 곳들이 바로 재난의 현장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좀 더 큰 충격으로 오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특수 효과를 지나친 이 장면들이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얼마나 찍으면서 힘들었을까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직접 연출하신 두 분 감독님께서는 어떤 씬 촬영하실 때 가장 힘드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강남역의 장면은 영화의 초반에 진입로가 강남역이고요. 강남역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는 애초부터 이 영화의 재난이 보시는 관객들한테 되게 체험적인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길 바랬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익숙한 그런 공간이 되게 필요했었고 그냥 서울의 어느 곳이라고 이렇게 상정을 하는 그런 약간 면피 같은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확증적인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서 생각을 떠올려다 보니 서울의 상징인 고층 빌딩들과 그리고 형형색색의 이제 프랜차이즈 간판들이 이렇게 질비한 누군가의 익숙한 맛집이 있고
누군가 다녔을 것 같은 영어 학원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곳이 강남역이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 이 재난의 시작을 열면은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 한복판에서 재난의 현장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재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되게 유동 인구도 많고 이렇게 상호도 많아서 상가들 섭외하는 것도 힘든 그런 곳을 촬영하다 보니 예, 중간중간 쪼개서 촬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화의 첫 촬영을 강남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도 이제 설 연휴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휴 기간도 활용해야만 했었고 토요일 오전 12시까지 유동인구가 이렇게 덜한 시간들을 택해서 촬영을 해야 됐고 뭐 일요일 밤, 늦은 밤 뭐 이런 시간들을 쪼개서 이제 촬영한 어떤 결과가 지금의 강남역이었으니까 영화 촬영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뜨문뜨문 강남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각조각씩 촬영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김병석 감독님 어떤 씬이 가장 힘드셨나요? 사실은 저는 일단 그 현수교 씬이 북에서 다리가 네네 그 현수교에서 이제 그 버스에서 떨어져 나간 그 기폭 장치를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부여잡고 무너지는 다리를 피해서 이렇게 쫓기는 어떤 상황들이었는데요. 그 씬이 이제 저희가 보통 뭐 강남역 시퀀스라든지 현수교라든지 이렇게 좀 규모가 큰 씬들 그리고 VFX 이슈들이 많이 들어가는 씬들은 사실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그 프리비즈라는 과정을 거쳐요. 일종의 동영상 콘티인데 그것을 이제 촬영 감독님이나 그 VFX 슈퍼바이저 분이랑 이렇게 같이 함께 상의하면서 동영상 콘티를 만들고 실제 그 저희가 촬영할 로케이션이라든지 오픈 세트에 적용을 시켜서 거의 정확한 렌즈 값이라든지 뭐 어떤 카메라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설계도인데 다른 장면들은 그래도 좀 그런 프리비즈 과정을 거치면서 그거를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확인하면서 촬영을 하는 게 그래도 좀 이해도가 있었는데 그 현수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수교를 촬영한 곳이 광양에 있는 어떤 광양에 거의 그 도로 노면만 있는 상태에 저희가 세팅을 하고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각의 경계면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페인트로 표시를 해서 그 부분은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라이팅이 한 방향이다 보니까 앞뒤로 계속 뒤집어가면서 촬영을 하는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가 이렇게 그 교각에 그 충돌하면서 네. 이렇게 방향이 계속 뒤집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도 그 방향 감각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상실을 해서 지금 이게 도는 거야? 아니면 뭐 얼마나 돈 거지? 뭐 이런 좀 항상 그 막연 이렇게 또 심지어 길치라서 이렇게 방향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뭐 그런 건 이제 좀 저의 이렇게 좀 방향치라서 오는 어떤 힘들었던 지점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가장 좀 어려웠던 씬은 그 영화 후반부에 이제 보천 시퀀스였던 것 같아요. 그 보천에서 결국 이제 서로의 발길로 발걸음을 돌린 이 두 사람이 그 준평이 이제 딸을 찾으러 그 마을에 당도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무리들이 이들을 찾아오고 다시 거기에 인창이 등장하고 좀 저희로서는 좀 그 씬의 감정선도 그렇고 거기에 역학관계나 이런 지점들이 좀 굉장히 이렇게 찍어내기가 좀 복잡했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회차도 이렇게 조금 타이트해서 좀 쫓기면서 이렇게 좀 헤매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하정우 배우님이나 이병헌 선배님 두 분이 오히려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저희를 이렇게 좀 끌어주셔가지고 오히려 되게 잘 이렇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해준 감독님께서는 현장이 재난이라고 하시고 또 김병석 감독님은 스스로의 방향치임을 또 싸우면서 이겨내면서 영화를 찍으셨는데 그런 좀 가장 힘들었던 순간마다 좀 가장 힘이 되었던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현장에서? 김병석 감독이라고 유도하시면
질문이신가요? 아,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되게 맛있는 녀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예. 숙소에 이제 힘든 촬영 끝나고 맛있는 녀석들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됐고요. 아, 사실 그 옆에 있는 김병서 감독하고는 그 전 영화까지 예,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작업을 해왔었어요. 저희는 늘 이제 일도 같이 하지만 일을 안 하는 시간도 이렇게 같이 보내는 사이라서 저희가 이 영화를 같이 공동 연출하면서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 않았냐 많이들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서로한테 사실은 감독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외로운데요. 나이를 들수록 점점 더 이 일이 굉장히 외롭다는 걸 느끼는데 그 감독으로서의 고민이나 아니면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서로 이렇게 토로할 상대가 없다 보니 스스로 이제 안으로만 이렇게 삭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들을 이렇게 서로 토로하면서 서로 위로도 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같이 견뎌봤다는 것 같아요. 김병서 감독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얘기는 또 양쪽 다 들어봐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골목 식당, 런닝맨 뭐 사실은 네, 농담이고요. 네, 사실은 진짜 이해준 감독님이랑 이렇게 함께하면서 저도 많은 의지를 하고 또 힘도 받고 서로 밀고 끌고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글쎄요, 저희도 두 사람 사이도 사이지만 또 함께했던 배우분들이랑 그 스태프분들 정말 이렇게 좀 힘이 닿는 대로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도와주십사. 그리고 또 그분들도 어쨌든 저희 이 작품에 다 주인의식을 갖고 본인들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함께 끝까지 여러 난관들을 잘 헤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김시포륙의 나의 독재자에서 감독과 촬영 감독으로 각각 작업을 하신 적이 있고 또 각각 다른 감독님과 공동 연출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두 분이 친분이 워낙 두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일하게 되면은 모르는 모습들, 새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건 없었나요? 일단 그런 상세한 모습까지 서로 보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가능하면 또 이제 각자의 시간도 최대한 가지면서 또 그런데 사실은 그냥 뭐랄까요 질문을 까먹었어요. 일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모습 없었나요? 예, 새롭게 알게 된. 저도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인데 이해준 감독님도 상당히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서로가 참 남들 고생시키기 딱이구나. 주변 사람들 힘들겠다 뭐 이런. 스태프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는 네, 돌려서 한 거죠. 네. 네. 이유가 있네요. 이혜정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예, 글쎄요. 그 전에 촬영 감독과 감독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잠도 많고, 예, 회의를 하면은 많이 늦기도 했는데 네. 이번 영화에서는 예, 저보다 오히려 이렇게 회의 시간에도 일찍 오고, 예,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었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는 계속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전에 했던 협업과 거의 같은 형태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협업에서 사실 뭐 이견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서로 몰랐던 지점도 알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긴 할 텐데 저희는 이제 좀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뭐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이렇게 아주 서서히 봐오고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터이고 또 동시에 가장 저희가 이번 작업에서 논쟁적이었던 부분은 그냥 각본 작업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인물들 그리고 어떤 서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그런 여러 갈림길 안에서 그때만큼은 서로 좀 더 이렇게 논쟁적으로 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각본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큰 이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공동 연출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서로 답변을 미루시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어쨌든 좀 기회가 된다면 다음 프로젝트도 다음 작품도 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번 작품에서 아쉬웠던 점들 좀 더 극복해 보고 싶은 부분들, 나아가고 싶은 지점들 이런 걸 좀 같이 한번 더 좀 나아가 보고 싶어서 일단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또 지금 같은 형태로 작품을 해보자 이렇게는 얘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네. 아닌가요? 네, 맞다고 하시고요. 그럼 배우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재난 영화에서 스펙터클을 설계하는 건 특수 효과지만 또 그걸 마지막으로 완성해 주는 건 배우들의 액션과 리액션일 텐데요. 그 블루스크린 앞에서 연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이미지가 나중에 더 씌워질지도 알아야 되고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또 정확하게 꺼내놔야 되는데 그만큼 감독님들과의 소통과 디렉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백두산 현장에서는 배우들과 좀 어떻게 소통하셨나요? 예, 이 백두산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정이 그러니까 배우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특히나 이 백두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블루매트 앞에서 연기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블루매트 안에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영화가 구현될지 저희조차도 사실 확신이 안 들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럴 이제 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치 이제 확신에 찬 양 그렇게 좀 사기도 치면서 뻥도 치면서 이 되게 감독이라고 매씬 매커트에 확신을 차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어떤 불안한 어떤 시선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배우보다 연기를 더 많이 하는 건 감독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불안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연기를 하고 나면 숙소에 돌아오면 되게 공허함이 들어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녀석들과 예. 함께 힘든 직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여튼 연기를 배우분들보다 많이 할 때가 있지만 잘하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참 저 친구들도 딱하다.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수습이 안 되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저희 영화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이 그래도 그런 블루매트 앞에서 연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경험들이 그래도 있으셨어요. 하정우 배우님도 신과 함께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했었고 이병헌 선배님도 사실은 뭐 G.I. 조나 여러 헐리우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시면서도 그런 경험치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저희끼리 속닥속닥 근데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건 맞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슈퍼바이저님께 질문을 하고 있으면 병헌 선배님이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쟤들 또 저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시곤 했는데 그리고 그 현수교에서 제가 방향치라서 네. 버스가 얼만큼 돌았는지 헷갈릴 때도 두 분이 잡아주셨어요. 잘 돌았다고. 그런 만큼 이제 그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배우분들은 더 이렇게 저희보다 훨씬 더 어떤 감성적으로 그리고 또 상상력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한테 오히려 막연했던 부분들도 대략의 프리비즈나 어떤 상황들 시츄에이션만 저희가 드리면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어떤 부분들을 연기를 하시면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오히려 VFX에서 그 연기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추가하기도 하고 오히려 좀 그러면서 생동감을 더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배우분들 인터뷰를 보면 또 거침없이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열린 분위기였다고 해요. 혹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들의 아이디어가 좀 들어간 씬이라던가
뭐 대사나 씬 같은 것도 현장에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 수정해 나가시면서 찍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배우들의 아이디어로 인해서도 바뀐 장면이나 뭐 대사 같은 것들, 추가된 대사 같은 것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예, 이 재난 영화의 특성상 재난의 어떤 스케일을 보여줘야 했고요. 그 스케일 안에 리액션이라는 한계 속에서 배우들이 놓이다 보니까 보통의 재난 영화들이 되게 유연성이 없어요. 예, 그렇게 좀 뭔가 달성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 영화가 그래도 영화 속의 인물들이 좀 입체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이제 배우들 덕이고요. 제작 보고회 때 이제 정우 씨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아무리 재난 현장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동안 이렇게 경직돼 있고 긴장돼 있을 수가 있는가? 배가 고프면 밥도 먹고, 예, 똥이 마려우면 똥도 싸는 게 인간인데 그런 어떤 입체감들을 정우 씨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평역을 맡으신 병원 선배님 그리고 마동석 선배님 다 이렇게 여기 출연해 주신 배우분들께서 그런 어떤 입체감들을 입혀 주셨죠. 작은 예지만 그 소장실에서 이제 준평과 인창이 처음 형무소에서 만나서 소장실에서 이제 인창 일행의 어떤 계획을 듣고서 니네가 그럼 뭐 독수리 오용제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 씬이 있는데 그러면 네가 부엉이요? 하면서 한 대원을 이렇게 김상사인데요. 대원을 쳐다보면서 그런 대사를 날리죠. 근데 저희의 촬영 계획은 거기까지였어요. 대본의 계획은. 그런데 이제 준평이 이제 마침내 이제 그 샤워를 하러 소장실에 딸린 화장실 쪽으로 가다가 그 애드립이었는데요. 그 김상사가 이렇게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 부엉이 비켜봐. 거기서 이렇게 애드립을 치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그걸 본 인창이 자기도 이제 그러면서 다 배우들한테 자 모여봐 하면서 부엉이는 이제 후반 경기하고 뭐 이렇게 그 애드립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된 부엉이라는 캐릭터가 영화 끝까지 이렇게 부엉이라는 생명력을 가지면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하나의 몸짓에 징하지 않았던 김상사가 부엉이가 돼서 그랬던 뭐 그런 걸로 이제 출발을 해서 영화 내내 촬영 내내 두 분의 어떤 활력과 그런 입체감들이 이렇게 살아서 계속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석 감독님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사실 그렇긴 한데 그 중에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배우분들이랑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인창의 캐릭터도 훨씬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인물들은 좀 더 멋지되 좀 딱딱한 인물들 지금보다는 뭐 그런 어떤 좀 더 특전사에 가까운 어떤 EOD 대원도 아니었고요. 뭐 오히려 트라우마를 가진 그런 인물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정우 배우님이랑 같이 이렇게 시나리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리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나누다가 본인은 이 방향보다는 오히려 좀 자기가 생각한 딱 번뜩인 느낌은 투머치 토커 뭐 이런 그러니까 좀 더 이 상황 속에 발을 딛고 좀 더 허둥대고 막 그 안에서도 또 어떻게든 그걸 돌파해내려는 어떤 그런 인물로 보여져야 나중에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관객분들의 응원도 받을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현실적인 인물로 보여질 것 같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됐으니까 사실은 어떤 애드립 같은 어떤 현장의 대사도 너무 저희한테는 소중하지만 캐릭터의 시작 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병헌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리준평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좀 되게 이중적이고 뭔가 이렇게 속을 알 수 없고 그래서 뭐 의문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다분히 굉장히 좀 영화적인 캐릭터, 설정된 되게 멋스러운 캐릭터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저희와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질문과 답을 서로 이렇게 내면서 지금의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훨씬 더 내려놓을 때는 더 내려놓으시고
훨씬 더 텐션을 잡을 때는 더 세게 잡으시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묘한 그 뉘앙스 안에서 도대체 이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면서 계속 관객들의 이 인물을 이렇게 따라가게끔 만드는, 그래서 비로소 마지막에 그 갱도 앞에서 자신의 이제 인창 앞에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고백처럼 뭐 그런 인물로 좀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의 리준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맛있는 녀석들과 골목 식당 얘기도 하셨는데 TV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는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도 다모라는 희대의 드라마가 등장을 하는데 많은 유명한 드라마들, 한류 드라마들이 많은데 왜 다모를 등장을 시키셨는지도 저는 맛있는 녀석들과 골목 식당 얘기를 들으니까 또 문득 궁금해지네요. 예, 그 대본에 쓸 때부터 다모를 떠올렸었고요. 그 다모를 떠올렸던 이유는 마지막 엘리베이터에서 다 죽는데 라는 대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 죽는데라는 대사 한 마디가 갖는 그 쓸쓸한 공기, 그런 게 그 엘리베이터 씬을 지배하기를 원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다 죽고 쓸쓸한 결말을 내는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다모를 떠올린 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평 입장에서는 뭐랄까 좀 철진한 질문, 예, 철진한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길 바랬어요. 그래서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좀 물리적으로 좀 드러나길 바랬고, 인천 입장에서는 지금 넷플릭스를 보고 미디어를 보는 이 세상에 다모 하면서 약간 좀 뜬금없어할 어떤 그런 질문을 준평이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조금 예, 그런 걸 고려해서 예, 드라마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 하정우 씨 인터뷰 보니까 그 감독님들이 좀 자신을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영화 안에서도 계속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전에도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봤던 기억이 있고 좀 익숙한 모습이기는 해요. 하정우 씨의 그런 모습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더 테러 라이브나 뭐 PMC, 터널 같은 작품들에서도 굉장히 고난을 겪으셨고 재난의 한복판에 있으셨는데 이번에 백두산의 이해준 김병석 감독님이 또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걸 즐긴다면서 이들이 문제라고 하셨어요, 인터뷰에서. 이들이요? 네. 혹시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그 또 나머지 뭐 김성훈 감독님이나 김병호 감독님과도 또 친분이 두터우시잖아요. 이 네 분을 꼭 꼽아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그 의견에? 김성훈, 김병우 감독 경우는 동의를 합니다. 그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여튼 재난장인이라고 이렇게 요즘 네. 예, 불리우시는데 저희는 그런 재난장인의 노하우에 예, 많이 배우고 그랬던 거죠. 아까도 이제 김병석 감독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 안에서 이게 재난 상황에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연출자로서 욕심이 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어떤 상황에 약을 치게 돼요. 이렇게 조미료를 계속 치면서 뭔가 상황을 조금 더 극적이면서 극적인 상황에 놓인 어떤 인물의 감정과 감정의 온도를 계속 끊임없이 높이려고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재난장인께서 예, 그런 노하우를 발휘하셔서 그럴 때마다 좀 여유를 갖고 저희한테 조금 빈 공간과 여지를 조금 더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속에서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잘 찾았던 것 같아요. 예. 감독님도. 근데 이제 하정우 배우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뭐 있지만 사실 무엇보다 그런 작품에 하정우 배우가 출연을 하는 거는 어쨌든 아니 관객분들이 그런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장르의 영화 속에서 정우 씨가 이렇게 항상 좀 굉장히 생동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서 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본인 안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스스로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연말이니까 한 해를 좀 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볼게요.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할게요. 손을 이렇게 좀 번쩍 들어주세요. 제 기준에서 가장 구석에 계신 분께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네, 핸드폰 이렇게 흔들고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 일단 영화 잘 봤습니다. 극 중에서 인창이가 지영이한테 큐티푸티라고 애칭을 부르잖아요. 근데 인창이 성격으로는 먼저 큐티푸티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르게 된 설정이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애칭은 연인 사이에 이렇게 보통들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애칭이 동성 친구한테 들켰을 때 굉장히 쪽팔리거든요. 예. 그런 감정들을 느닷없이 준평이 알게 됐을 때 오는 어떤 당황함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관계성이 발전되는 그런 계기로 좀 쓰이고 싶어서 그런 애칭들을 찾았고요. 촬영 직전까지 고민을 했어요. 떠오르지가 않아서 저희는 둘 다 솔로고 애칭을 그렇게 불러본 어떤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오글거리고 뭐 좀 막 그런 어떤 인창 입장에서는 정말 들키는 게 너무 힘든 들키는 게 너무 짜증나는 그런 어떤 감정의 어떤 애칭이 뭐가 있을까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아서 스태프들한테 공모도 했어요. 현상금을 걸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 100만 원이라는 무료 상금을 걸고 했는데 결국 스태프들한테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왔어요. 이게 바로 한국 영화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아니에요. 다들 어려운 훌륭한 고등학교입니다. 아이디어이긴 하지만은 그게 뭐 여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좀 채택된 건 없었지만 어쨌건 그렇게 꾸역꾸역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촬영에 임박해서 정훈 씨와 이제는 이제 다 왔다.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 빨리 우리 생각해내자. 뭐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심정으로 꾸역꾸역 이렇게 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큐티푸티 음률도 잘 맞고 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스텝과 감독님들이 회의를 하시면서 큐티푸티 이게 나왔을 때 거의 유레카에 가까운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김명수 감독님? 무릎을 쳤죠. 됐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충분히 부끄럽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촬영 직전까지도 전날 밤에 이제 원래 또 그 별명을 잘 짓잖아요. 이렇게 하정우 배우님이 장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렇죠. 재난만큼. 근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 밤새 생각을 해보자. 하정우 배우님도 좀 밤사이에 떠오르는 말이 있으면 좀 해서 아침에 정하자. 그리고 스태프분들한테도 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하정우 배우님이 좀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컨디션 안 자기 이번에는 좀 자기는 좀 내려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나온 것들이 있는지 해서 이제 문자로 출근길에 주고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럼 하 배우님 큐티푸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내꼬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때마다 진짜 손을 부르르 떨면서 했는데 어쨌든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본인도 큐티푸티가 제일 부끄러운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렇게 촬영을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큐티푸티가 탄생한지 몰랐는데 영화 한번 다시 보면 그 큐티푸티 남다르게 들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제가 받아볼게요. 네, 여기서 바로 제 가운데로 눈 마주치신 분.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감독님들 무대 인사 때 너무 자주 뵈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준평이 같은 경우는 감정선이 계속 변화가 많고 또 이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 시나리오 개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처음 봤을 때 저도 이제 100%딱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200% 와닿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보면 더 재밌다 이런 입소문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질문 드리면 그 이제 1순위 배우들이 다 이제 캐스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리주편 영의 우리 이병헌 배우님, 제가 병헌 배우님 팬인데 이 역이 딱 이병헌 배우님이 맞다고 생각하신 그런 계기가 뭐였는지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글쎄요, 그냥 딱 시나리오를 쓰면서 직관적으로 그냥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냥 써가면서 자꾸 떠오르는 분이 이병헌 선배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의 소망이고 바람이었지만 이제 쓰면서 그래서 또 병헌 선배님이 갖고 계신 어떤 지점들, 매력들, 그리고 작품에서 보여주셨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또 다시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안 보여졌던 어떤 지점들이 또 리준평 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꿈을 꾸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출연해 주신다고 했을 때 약간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촬영을 하면서도 약간 뭔가 하여튼 비현실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로 먹먹해지네요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네. 이혜준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처음 이병헌 배우가 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을 때 그날이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예.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고요. 저희한테 리준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인물이면서 보시는 관객들이 저 사람의 진위는 뭘까? 이렇게 끝까지 텐션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렇게 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인물이 처음에 어둠 속에서 형무 속에서 걸어 나와서 첫 마디를 떼는 게 전라도 사투리이고요. 때로는 이제 중국어도 하고 때로는 러시아어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말투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자신의 어떤 본의를 계속 감추는 인물이죠. 그러면서 또 관객들한테 저 사람의 이면이 느껴지기를 바랬으니까 이병헌 선배님 입장에서는 매 씬, 매 테이크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어떤 연기를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눈썹 하나, 이 눈꺼풀 하나 움직임까지 그런 설명과 그런 연기를 담아주셔서 예를 들면 이제 선아집을 찾아가서 이제 도연 씨구나 선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자신의 어떤 뜨거운 감정의 일단을 이렇게 딱 보여주다가 뒤에서 이제 인창 대원들 일행이 닥치니까 고개를 돌리면서 바로 이렇게 표정을 바꾸시는 어떤 신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은 사실 쓰면서 저희가 되게 배우분들한테 죄송했어요. 이병헌 선배님한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감정에서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털어버리면서 이렇게 표정을 싹 바꾸는 어떻게 이게 한 씬에서 한 순간에 어떻게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연기하라고 이렇게 썼냐라고 토로까지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냥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이렇게 별 설명 없이 그런 과정들을 얼굴 표정과 연기로 이렇게 설명을 담아주셔서 그 감정을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좀 또 죄송한 게 저희가 이렇게 선배님 이렇게 특히 선배님이랑 촬영을 하면서 이병헌 선배님이랑 촬영을 하면서 컷을 놓친 적이 많아요. 이렇게 모니터를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보통 어떤 지점까지 가다가 이렇게 연기는 감독이 컷을 하기 전까지 선배님은 끝까지 가시니까 내려놓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옆에서 누가 툭툭 치면서 컷을 하라고 할 정도로 저희도 좀 몰입해서 빠져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감독으로서 정말 행복한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제가 여기 앞쪽에 계신 분들은 워낙 이제 가깝게 감독님들 보고 얘기를 듣고 계셔서 저는 뒤쪽에 계신 분들 위주로 제가 여기 지금 손 흔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좋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이 화산에 그거를 이제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상상에 근거해서 한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훨씬 더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중국에서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 한반도 상황에 핵이라는 것을 그게 꼭 무슨 더 약한 원자 폭탄인데 다른 걸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꼭 그렇게 핵이라는 걸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이제 미군들이 되게 이제 약간 한국과 북한과 이렇게 서로 교전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왜냐면 이제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인으로 나오는데 충분히 그러면 그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설명을 해서 이것이 충분히 이론적으로 물론 위험성은 뭐 아까 3%밖에 안 되고 위험성은 있지만 이걸 설명을 해서 더 이렇게 친화적으로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렇게 적대적으로 표현한 뭐 특별한 뭐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좀 너무 이렇게 설정이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의 어떤 의도를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사실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갖고 이렇게 그런 설정들을 넣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남북 공이 영향을 끼치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뭔가 극적인 사실감, 좀 극적인 어떤 극대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설정이었죠. 이게 어쨌건 이 재난이 남과 북에 영향을 끼치고 이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이 재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정치적이고 지정학적 어떤 현실들이 그런 것들이 이 재난과 만나서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라는 걸 좀 영화적으로 푼 경우고요.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적대시했다기보다는 저희 영화에서는 미국도 등장하지만 중국도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어떤 양대 국가 우리가 오랫동안 느껴왔던 어떤 우리의 지정학적 현실이 어떻게 하면 이 재난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극적인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 쓰였을 뿐이지 이게 관람하실 때 이렇게 관객분께서는 그런 지점들이 좀 보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의 의도는 이게 어쨌건 이들이 넘겨야 되는 허들과 장애가 재난이었으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난을 넘는 어떤 과정을 좀 방해하는 정도가 아닌 선에서 그런 설정들을 좀 가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을 그러면 더 받아볼게요. 그냥 감독님이 골라주세요. 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전 강남에서 와가지고 처음 영화 보고요. 그 영화 보면서 한 2번 울었는데 제가 한 30년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안 울길래 앞으로 50년 살아야 되는데 안 우는 독한 여자하고 사는 것 같아서 좀 긴장했고요. 저는 2가지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는 그 부성에 이준평이나 뭐 강인이나 이렇게 아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목숨을 거는 모습에 많이 울었고 또 대한민국의 현실에 정말 재난이 있었을 때 국민으로서 국가로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역할이 없구나 하는 2가지 점에 울었는데 그 점 부성에 대한 초점을 맞췄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등장인원을 보니까 한 12,600명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네.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다 통솔했는지 뭐 기업체 뭐 인원 뭐 제가 쉬어봤어요. 12,600명.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12,600여 명의 참여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연출자들도 모르는 지점에서 사실은 엔딩 크레딧이라는 것이 그래서 또 저희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사실 저희에게 큰 도움들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피부로 잘 이렇게 몰랐던 느끼지 못해서 몰랐던 분들을 항상 이렇게 크레딧을 보면서 새삼 감사를 드리는데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지역에 가서 촬영을 할 때 뭐 춘천에서도 한 달여 촬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영화 촬영이라는 것이 피해를 최소 저희가 드리지 않으려고 해도 때로는 뭐 소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도 춘천의 극장을 찾아서 무대 인사를 드리고 왔거든요. 거기 시민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덕분에 영화를 촬영을 잘 마치고 이렇게 개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그분들도 또 역시 또 그런 부분에서 되게 또 뿌듯해 해주시고 하면 생각해보면 사실 12,6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이 그리고 사실 관객분들도 포함해서 영화를 어쨌든 완성시켜주시는 거는 관객분들이니까요. 저희는 딱 그 극장 문화까지 영화를 이렇게 이제 전달해 드린다면 그 영화를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완성시켜 주시는 거는 관객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감사를 드리고 다음 이제 앞서 질문하셨던 부성애라는 것은 글쎄요 좀 어떻게 보면은 상투적일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보편적이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물론 재난영화라는 장르에서 가족애라는 것이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래서 때론 클리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 만큼 이 재난영화가 처음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가치를 이어왔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한 번도 아버지였던 적이 없던 그 리준평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고백을 하면서 이 인창에게 너는 가서 살아남아서 아버지가 되라 라고 말을 하는 지점이 저희 영화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좀 주제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내는 것이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이 재난이 끝나고 나서 맞이하는 에필로그가 그냥 단순히 그래서 그들은 잘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뭐 이 재난이 남긴 상흔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잘 이겨내면서 그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고 재난을 이겨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태어날 아이에게 그리고 순옥이에게 그들의 미래에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성애라는 지점들을 좀 중요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호흡이 좋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이 메가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분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김경서 감독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화의 완성은 관객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영화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어떤 말씀들을 나누시는가에 따라서 비로소 저희도 우리가 이런 영화를 찍었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잘 집에 가서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계속 완성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들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연말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백두산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크리스마스 약간 정말 이렇게 영화 크랭크업하고 다음날부터 편집하고 개봉까지 워낙 좀 타이트한 후반 작업 시간이어서 정말 저희 후반 스태프들 그리고 혜준 감독님과 함께 그냥 달려오기만 했던 것 같아요. 영화 완성을 향해서. 그러다가 어느덧 개봉을 하고 또 관객분들을 찾아뵙고 이러다가 딱 저도 크리스마스 하루 이제 각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그날 이렇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있다가 나홀로 집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엔 나홀로 집에지 하면서 나홀로 집에서 보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무리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진짜 지금은 없었지만 시내하우스에 가서 그 나홀로 집에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극장에서요?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가 기억도 남지만 그때 가족들이랑 그 영화를 봤던 그 날의 기분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이렇게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는데 그냥 그분들의 이렇게 좀 소중한 일상, 이렇게 좀 좋은 기억들 속에 이 영화가 주가 아니라 그냥 어느 한 켠에 작게라도 이렇게 2019년을 떠올렸을 때 남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행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관객분들한테 좀 큰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독님 말씀처럼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영화 백두산을 완성해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